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되는 질병이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이게 예방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또 병을 앓는 기간도 참 길어서 의료비나 간병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병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첫 치매 치료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서 이게 치매도 극복될 날이 멀지 않았나 보구나 하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아직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걱정과 논란도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매와 관련한 신약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게 될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슬슬 벗어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동안 풀린 돈 때문에 한쪽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어떤 것인지, 코로나19가 자본주의의 틀이 바뀐다는 주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세네요. 코스피 시장은 0.1% 하락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0.6%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주말에 미국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만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만약에라도 긴축 얘기를 하면 어떠지? 라는 좀 걱정들이 있으신지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 한 5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1116원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한 1,400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인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는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보험업 예비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역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진원생명과학이 동사의 미국 자회사가 보유한 플라스미드 DNA 생산 기술이 mRNA 백신의 핵심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14%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경기 민감 가치주들, 예를 들면 신한지주, 포스코, 대한항공 등 1에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 성장주군이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한참 심하던 작년에는 성장주들만 주로 많이 올랐죠. 빵이라고 부르던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바이오 업체들 마찬가지인데 그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성장주들이 오를 때는요,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사실 성장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관련된 주식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경기가 백신 맞고 거의 다 좋아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많이 빠진 성장주를 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미국채 국채 금리가 요즘 내려가는 것도 좀 눈길을 끄는 경제 지표던데, 그게 내려가는 거와 성장주의 주가가 좋은 게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관계가 좀 있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한 60도 각도로 좋아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문제가 좀 많더라. 이 인력들도 코로나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복귀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품이나 이제는 생산하려면 원자재도 많이 필요한데, 예.
생각보다 조달이 잘 안 된대더라. 그래서 생산 라인이 좀 멈춰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이게 경기가 회복되려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구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 이것도 괜찮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상반기 주식시장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화려한 움직임들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수가 많이 못 오른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형주의 대표주 IT와 자동차가 못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IT는 작년에 팬데믹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IT 기기였는데 예. 이게 그때는 언택트 환경에서 수업 듣고 근무해야 하다 보니까 노트북, 스마트폰에서부터 주변 기기까지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살만한 사람 다 샀다. 그리고 이제 공급 차질 때문에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그러면 매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좀 달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신제품을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예. 조기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갤럭시 Z 폴드 3,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이 8월 27일 정식 출시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신제품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행사를 언팩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사를 8월 3일에 하고요. 예. 그 이후에 사전 예약을 거쳐서 8월 말에 공식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출고가가 한 40만 원 정도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갤럭시 Z 폴드 3는 출고가를 40만 원 낮춰도 190만 원대, 그다음에 Z 플립도 사실 1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랑은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사고 싶어도 좀 많이 비싸다라고 해서 못 샀던 상황이었는데 폴더블 폰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방금은 이제 갤럭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가을에는 애플도 아이폰 신제품 4종을 출시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애플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새 아이폰 운영 체제인 iOS 15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네, 이와 더불어서 이 애플 워치 신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스마트워치 대전이라고 할 만큼 뭐 상당히 워치 출시가 많아지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구글과 통합 OS를 적용해서 갤럭시 워치 4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예. 내년에는 페이스북도 스마트워치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SNS를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카메라를 2개를 넣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 이번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신제품 모멘텀이 꽤나 많은 거죠. 시계에도 카메라가 붙는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심해도 카메라가 지금까지 하나 정도는 들어갔었는데 예. 일단 이제 2개 카메라를 하게 되면 사진도 좀 더 원활하게 찍을 수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더라 시장에서. 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최초로 치매 치료제가 개발돼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보다도 이 치매라는 병은 또 꽤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또 겪고 지나가야 하는 병이기도 해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건국대병원 한설희 교수님, 신경과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들 좀 드려보려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꽤 많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러니까 수명이 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요. 예. 더 걱정되는 것은 고령화 속도보다 치매 환자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초록의 치매,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발병하는 그런 치매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40, 50대 치매 환자가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치매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 가만히 놔두면
약 8년 뒤에는 100% 치매가 되는 경도인장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치매 환자의 약 2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버려 두면 치매로 진행되는 게 거의 확실한 그런 단계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을 치료하는 이유는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만 있다면 예. 치매로 이행하는 것을 상당수 늦출 수가 있겠죠. 막을 수는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의 치료제도 아직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지난주 초에 이제 그 미국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그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 체인저 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두카누맙.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치매가 꽤 진행된 분들에게도 치료제이고 오늘 잠깐 설명해 주셨던 치매 전 단계 환자들에게도 역시 가능한 치료제가 되고 있나 보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계점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아두카누마브라고 지어져 있는데 결국은 단클론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안에 쌓여 있는 나쁜 독성 단백질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항체를 우리가 주사를 해서 그것이 예. 이제 독성 단백질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성 단백질이 있는 환자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 눈에 띄일 정도로 치매가 진행된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독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물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 아밀로이드라는 거고 또 하나는 타우라는 단백이 잘못되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만들어진 신약은 예. 2가지 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아니고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을 없앨 수 있는 약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약 40대 초반부터 이제 뇌에 침착되기 시작해 가지고요. 예. 약 20년 혹은 30년 정도 쌓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보통 치매가 60대 후반이나 70대 아. 초반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만 치료가 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된 약은 안타깝게도 그 아밀로이드 단백에 대한 것만 지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쌓여 있으면 이제 치매가 굉장히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쌓여 있는 이 나쁜 단백질도 제거가 가능합니까? 단백질 자체는 제거가 가능하나 예. 이미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우리 인지 기능에 관여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약 60-70%가 이미 기능을 소실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뇌에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게 의미가 그렇습니다. 없군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같이 병용이 되어야 효과가 있겠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의학 발전 수준으로 봐서는 예.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하기 약 10년 전쯤에 예. 이 사람은 10년 후에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되겠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약이 투여가 새로운, 되겠군요. 치료제가 오히려 투여돼야 되지 않을까 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얼핏 짧게 설명 들은 걸로만 이해를 하자면 나쁜 단백질이 뇌세포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약이 없습니까? 그렇게 나쁜 단백질을 없애거나 상처를 못 주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단백질을 없애는 약은 벌써 개발된 지 약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예. 이제 그 동안에는 일단 독성이 너무 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 대상군이 잘못 선정됐었어요. 이미 진행된 사람들한테 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 연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약 3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네. 그분들이 투여는 시작을 해가지고 증상은 계속 나빠지는 나중에 이제 자연사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심장마비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 뇌를 부검해 보니까 네. 뇌에서 독성 단백질은 상당수 약 7-80%는 씻겨 나갔어요. 그 약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매는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가족을 못 알아볼 정도로 나빠진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의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병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군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나쁜 단백질을 없애더라도 뇌 세포가 상처받는 게 계속 진행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그 건물이 낡아가는 건물에 네. 지금 무너져가는 건물에 일부 철근이 다 낡았는데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땜질한다고 건물 붕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신약은 그러면 그래서 초기에 나빠지기 시작할 때 나쁜 단백질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렇습니다. 나쁜 단백질 중에 예. 절반의 단백질만 지금 하나의 타우 단백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약이 개발 중이니까요. 아마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에 아두카누맙쯤처럼 예.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더 확실한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뇌세포에 상처를 주는 나쁜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름이 복잡해서 저는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B라고 부를게요. 이 중에 이제 A 하나는 뭔가 좀 치료가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보통은 A와 B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반 정도가 원인이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치료를 A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A가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한 다음에 다시 이제 B라는 나쁜 단백질이 네. 이어서 뒤따라오니까요. 예. 일단은 A만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많은 수의 치매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약은 말씀하신 A를 타겟으로 한 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약을 주시고 약을 드시는 것 같던데 그 약은 무슨 약이었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력에 관여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 신경전달 물질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나와 있는 신경전달 물질도 파괴가 되니까 그것을 예.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게 먹는 그런 약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증상만 완화해 줄 뿐이죠. 우리가 마치 감기 걸렸을 적에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제는 원인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없애주는 대증 치료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약을 지금은 이 새로 나온 신약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 그 진행을 막는 것도 어려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일부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쁜 독성 단백질에 작동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병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도는 계속 나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새로 나온 이 아두카누맘이라는 약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실패도 있었고 뭐 승인을 받네 못 받네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만들기 좀 어려운 치매 약이라는 게 만들기 어려운 뭔가 의학적인 원인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예,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치매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암 같은 것은 발생서부터 병이 완벽히 진행할 때까지 빠르면 1년 이내에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치료 대상이 되는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20, 30년 후에 예. 증상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발병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가 위험 요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병 기간이 길고 유전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약물 개발에 쉽지를 않죠. 예를 들자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네. 평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은 DNA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얻어지는 질병도 똑같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형제는 치매가 되는 이런 걸 봐서는 네.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유전에 의해서 발병하는 케이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유전적 원인 때문에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5% 미만인데요. 예. 이제 치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내 직계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부모님 중에 누가 알츠하이머병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성은 약 40%쯤 증가합니다. 예. 그렇지만
40%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자기가 환경적 위험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치매에서 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40대 초반부터 뭔가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그럼 검사를 하면 나타납니까? 한 40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 대개 보면 이제 그 증상이 시작됐을 때쯤 되면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게 쌓여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지금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그 펫 기계 그러니까 아까 네네. 얘기하는 나쁜 단백질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기계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보면 충분히 아는군요. 예, 그거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값이 문제랍니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아두카누맘이라는 약이 네네.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넘는다는 건데 이게 뭐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멘트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 예. 그 약 개발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발된 약을 가지고 이것이 FDA 승인을 얻을 때까지 우리 돈으로 약 2조 가량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개발비까지 포함해 수조 원이 들었을 텐데요. 그러는 면에 있어서 아마 신약 본인들이 약가를 책정하는 데서 약 미국에서도 5만 불 정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럼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의 건강보험 예. 그 치료제들은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임상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신속 심사라는 과정, 이번 우리 코비드 19에서도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방 백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속 심사를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연구에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해서 약 100명의 한국인 데이터가 들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두카누맙 개발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허가가 되면 약값은 6천만 원인 겁니까? 1년에? 이제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아마도 이거는 보험 적용과 보험 관련해서 적용 여부가 이제 논란이 관건이 되겠네요. 될 텐데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보험 적용 문제는 나라 돈으로 쓰느냐 내 돈으로 쓰느냐 차이입니까? 깎아주지도 않습니까? 나라에서 단체 구매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 5만 불짜리 약을 만약에 3만 불로 깎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약이 다른 나라로 역수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결국은 이것도 경제 재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원칙에 따라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싼 약값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 이 약이 나오고 나면 비슷한 다른 약, 경쟁약, 대체제들도 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약이 이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비슷한 메커니즘의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경쟁 체제에 들어가면 약가는 싸지고 안정성은 더 확보된 그런 약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제 더 개량된 약들이 나오겠죠. 예. 예. 이번에 발명된 약을 참고로 해서 더 개발 그렇습니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 예, 예. 그러면 좀 값도 좀 싸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환자가 느낄 만한 부작용은 없고요. 예. 대부분 이제 이 나쁜 단백질이 미세 뇌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빠져나오게 보면 뇌혈관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에 네. 이제 미세한 뇌출혈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뇌 MRI로서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미세한 뇌출혈이 있고 그런 거기에 정도는 따르는 있겠군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반갑긴 한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또 압박감도 같이 드네요. 그렇죠. 예. 이거 참. 예,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한설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선택됐던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더 바꾸기도 할 수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익희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미국 경제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 물론 우리도 똑같이 채택하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겠죠. 네. 돈이 계속 풀려 나오고 풀려 나온 돈은 고소득층으로 가고, 또 바꿔 말하면 풀려 나온 돈을 많이 차지하고 버는 쪽이 고소득층이 되는 이제 그런 네. 시스템인데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뭔가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네. 시스템의 변화 혹은 제도의 변화를 갖고 오는 시점이 굉장히 임박한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건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층에 대한 증세일 텐데 맞습니다. 일단 그 카드가 제일 먼저 나올 걸로 보십니까? 네.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부자 증세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1929년 대공황 때 그 네. 와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면서 당시 시행한 정책이 바로 부자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때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상위 10%가 10%의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갈 때, 예.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갈 때 이제 공황이 터졌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를 상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산층이나 서민은 사실은 저축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대부분 사회로 다 환류가 돼요. 예. 근데 한 사람한테 절반에 가까운 돈이 몰리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곳간에 축적되고 사회로 환류되지 않습니다. 네. 즉 생산성의 향상으로 공급은 과잉이 되는데 소비가 팍 줄어들면 그게 이제 공황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뭐 그런 거 예전에 저 친구들하고 카드 게임 할 때도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운 좋고 카드 잘 치는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 뭐 한 새벽 한 한두 시만 되면 그 몇 명은 돈 없어지고 게임을 못 하죠. 맞습니다. 그거 비슷한 그 얘기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럴 경우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 한 사람 또는 1% 아주 소수에게 부가 많이 집중되니까 그 돈을 사회로 환류시키려면 그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랭클린 루즈 대통령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비록 예. 단계적으로 올렸긴 했지만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연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임을 하면서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2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94%까지 올렸어요. 예. 그다음에 상속세는 77%까지 올립니다. 최고세율을. 예. 그래서 상위 10%의 소득을 50%에 달아났던 거를 30% 초반대로 끌어내려요. 세금으로 많이 거두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부자 감세가 시작됐던 건 사실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나오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최초로 부자 감세로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부자 증세로 이제 다시 이제 바뀌는 돌아서는 건데.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과 같은 금융 자본주의에서 상위 1%에 대한 지금과 같이 빈부격차나 이런 게 크므로서 사회 문제화되는 거를 막기 위한 기본 조치로 봐야겠죠. 루즈벨트 때는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 80%를 세율로 가져가고 고소득에서만 가져갔겠죠. 그러면 그들은 추가로 뭔가 생산활동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만 그 사업에서 주체가 될 것은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친환경 사업이 돌아가죠.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었을 때 돈이 나한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투자를 할 텐데 부자들에 대한 그 증세를 강화하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들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뭐 여기서 100만 달러 벌어도 80만 달러가 세금이면 20만 달러가 내 주머니로 확실히 들어오는 거라면 그거라도 하겠는데 그들이 하는 산업이라는 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이익이 이 정도는 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야 그래도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인데 세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세율을 높여놓으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요거 벌려고 이 리스크를 지겠어요?
아무도 리스크를 안 지니 생산 활동 자체가 안 돌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얄밉지만 낮은 세율로 둔 건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안 나오면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측 간에 이제는 그 접점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부도 법인세 그렇게 올리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일부 후퇴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와의 법인세 격차가 커지면 안 되니까 이번 G7에서도 법인세 한선을 15%로 통일하자 해서 결국은 이게 통일이 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는 그 목표치가 이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죠. 하여튼 그래서 큰 방향은 그렇게 가되 현실적인 것들은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내버려 두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 이게 원래 이런 고민을 그냥 안고 가는 겁니까? 그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지금 답을 딱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예. 다 같이 고민하면서 현재의 시스템과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시스템의 그 접점을 이제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정치고 저거겠죠. 근데 네. 일단 기본소득 같은 게 한번 시행이 됐으면 이거는 정치적인 역학적인 문제로 이걸 쉽게 없던 일로 돌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그 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다음 안 선거에 돼요. 낙선할 각오로 해야 추진이 되는 정책이겠죠. 예, 다시 없애는 예. 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하느냐라는 그 조정 정도가 있지. 예. 제가 보기에 기본소득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게 잘 그래도 버텨주면 좋을 텐데 그건 해봐야 하는 거겠습니까? 재정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건 사실은 미국의 특수성인데요. 예. 사실은 미국이 재정을 저렇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미국 예산의 한 7% 정도는 이자예요. 이게 앞으로는 한 13%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국채는 미국 정부가 이자를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미국 중앙은행한테 빌린 돈을 예. 미국 정부가 이자를 주냐 안 주냐? 예.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아예 원금도 탕감시켜 줄 수 있겠죠. 서로 같은 편이니까. 엄마한테 빌린 돈 안 갚잖아요, 우리도. 일단은 미국 정부가 이자를 줘요. 주기는 주겠죠, 형식적으로. 연준한테. 예, 예. 예. 그러면 연준은 그걸 받아서 자기 주주들한테 즉 민간은행 주주들한테 연 6% 그 배당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돌려줘요. 아, 지금 시스템도. 예. 아. 지금 시스템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연준이나 이런 데서 발행할 거 없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쓰자라는 이론이 현대통화 이론인데 사실상 지금의 미국 시스템 특히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만큼은 그 현대통화 이론이랑 같은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으니까는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은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특정 집단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그럼 쉽게 그 쫓아할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EU나 일본은 미국이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쏟아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박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네. 유럽이나 일본이 통화 상태가 고정돼 있으면은 유로화나 엔화가 무섭게 상승합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강해지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수출이나 이런 데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대규모 양적 완화는 환율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통화의 적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라도 계속 찍어서 네. 풀어야 된다. 그쪽도 이제 같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힘드니까는 기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찍는 의미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환율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방위라고 할까요? 이제 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참 그렇게 찍은 돈은 결국은 또 고소득층 내지는 일부로만 갈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서민들한테 돈을 100만 원씩 나눠줘도 결국은 그걸로 넷플릭스 보고 아이폰 사고 하면 특정 기업한테 다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데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재계 리더들 중에서. 그간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해봤지만 이게 있는 사람의 배만 불리지 서민 생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느냐.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유럽 은행 그 이사들이 한 25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예.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은 반대예요. 유럽에서 먼저 반대하고 사실은 미국도 네, 재계 리더들이 그걸 알아.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하면 네, 주식 시장에 버블만 끼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실물 경제에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라는 사실을 연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연준도 가능하면 약속한 거 이외에는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재정을 풀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양적 완화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 하부 구조를 이제 떠받쳐서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그 리더들이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통화 정책도 방향이 좀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그동안 안 썼던 정책들이 슬슬 이제 시도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게 새로운 우리의 대안이 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세상이 이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익희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치료제 이야기를 했었네요. 한 분은 치매 치료제의 효능과 한계, 그리고 또 한 분은 경제 위기 치료제로 등장한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정책 치료제의 효능과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치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안 걸리는 게 최고인데 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봤더니 잠 잘 자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가셨어요.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잠 잘 자고 건강한 음식 먹는 거는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오늘 점심 식사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손에 잡히는 문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